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노자가 등장했는가? 주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있어요. 정전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점점 국가 관리는 느슨해지고 사람들의 꾀는 늘어나고 초세무라는 세금으로 조세제도를 바꿔요. 춘추와 전국으로 나뉘어요. 농민들이 자유를 확보했어요. 자유를 확보했는데 이때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철기가 발명돼요. 감사합니다. 노래라도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다가 또 기분이 또 올라가면 또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하실 때 자, 우리가 철기가 발명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솔직하고 진실해져 봅시다. 인간의 사유나 계급이나 하는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게 뭘까요? 돈이죠. 오늘 저 인문학 시간에 돈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돈을 만드는 방식. 이 돈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면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형성됐던 계급이 뒤틀리게 되죠. 돈 만드는 방식이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지는 돈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새로워지죠. 그러면서 계급이 달라져요. 계급이 달라지면 정치적인 욕구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정치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철기가 발명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중국에서 철기는 BC 6세기에 발명이 돼요. 근데 산업에 투입이 될 때는 한 BC 5세기경에 산업이 투입이 됩니다. BC 5세기면은 춘추 말 전국 초 그 사이죠. 이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철기는 BC 6세기에 발명이 돼서 BC 5세기에 산업에 투입이 됐다. 이걸 아는 거는 뭐냐? learning of fact예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거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 철기가 BC 5세기에 산업에 투입이 됐다 하면은 그 투입되는 그 순간 이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거는 뭐냐? 트레이닝 마인드예요. 이 마음의 문제. 이것이 바로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이때 뭐야? 인간은 어떤 대답하는 인간이 아니라 질문하는 인간으로 등장하고 집단적 인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한번 돼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자기 그 거실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실. 자, 거실에 대개 텔레비전이 있죠. 거기서 텔레비전을 한번 없애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집의 거실이 텔레비전이 없는 거실이 생겼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집에 텔레비전이 있던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빠져나갔다 하는 거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죠. 그 텔레비전을 매개로 형성됐던 거실의 풍경이 전혀 새로워지죠. 부부 사이의 다툼도 줄어들고 다툼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텔레비를 놓고 이루어졌던 여러 대화 형식이나 내용이 다 달라지죠. 자, 어떤 팩트가 있다가 없는 것, 이거는 무엇이 빠져나간 것에 머물지 않아요. 어떤 팩트가 없다가 들어간 것, 이것도 없던 것이 하나 더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텔레비전이 하나 빠져나간 이거는 더하기 빼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학적인 문제예요. 전혀 새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인류들은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태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 사실이 어떤 생태학적 사건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인식, 이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점입니다.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져요. 지배만 받고 있던 소인들이 돈을 갖게 된다. 돈은 뭐하고 제일 친하려고 해요? 권력하고 제일 친하려고 하죠. 군자와 소인 간의 갈등, 이 계급 갈등이 이제 중국을 점점 갈등 속으로 몰아넣죠. 제가 소련이 해체될 때 중국 하얼빈에 있었어요. 하얼빈이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런데 하얼빈에 그 추운 새벽에 장이 서요. 장이 서는데 그때 그 소련의 남자들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성들은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한 남자들이 그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막 군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 이런 걸 가지고 중국 하얼빈에 와서 새벽에 이렇게 놓고 팔고 있어요.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한 청년들이 이렇게 강도나 당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하고 그 몇 개 갖고 온 망원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 나라가 초라해지면 백성이 얼마나 불쌍해지는가 하는 것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는 사건을 접하고 그때 접한 그 사람들이 야, 소련이 해체될까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소련이 해체된 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이제 세계 변화에 서막이 울렸다. 세계 변화에 서곡이 울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 해체 이거는 이제 세계가 변화하는데 이거는 조그만 사건에 불과하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엘빈 토플러한테 한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정보를, 이렇게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유통시키는가, 이것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져요. 계급이 달라지고 정치적인 욕구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인종이 생기죠. 그러면서 세계는 엄청난 변화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정보에 대한 가치와 권위와 유통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 노동력에 대한 평가를 할 어떤 시스템,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세계를 엄청난 변화 속으로 몰고 갈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저는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자, 중국에서 철기가 발명됐습니다. 철기가 발명됐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예요. 이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돼요, 그 순간에.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중국은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기 전까지는 생산 도구가 주로 석기였어요. 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아니, 석기와 철기 사이에 청동기 시대가 있지만, 청동기는 또 이 시대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청동기는 강도가 철기에 비해서 굉장히 물러요. 그러니까 산업에 적극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산업은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린 일은 아니에요. 자, 석기로 농사를 짓던 시대에서 철기로 농사를 짓는 시대로 넘어갔다 하는 건 뭐예요? 산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단 철기가 발명되면서 땅을 깊게 팔 수 있게 됐어요. 심경법이 가능해. 그 다음에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물길을 만들어서 땅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이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석기로 유지되던 산업 구조를, 석기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낸 어떤 돈의 유통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유통 채널을 넘어서서 넘쳐서 이게 돈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확보한 소인들 가운데 돈을 갖게 됩니다. 돈을 갖게 돼요. 그 소인들이 지배만 받고 있던 소인들이 돈을 갖게 된다. 자, 그 위에 군자들은 그 권위를 무엇으로 확보하고 있었느냐? 바로 뭐예요? 혈연으로 확보했어요. 혈연. 군자라는 말은 원래 군주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군주의 자손.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란 말이에요. 귀족 계급. 그러니까 군자는 귀족 계급이고 소인은 피지배 계급이에요. 이 귀족과 피지배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요? 혈연. 죽어도 혈연이에요, 그때는. 혈연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혈연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혈연으로 나뉘어진 이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군자들은 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소인들은 어디에 밀착돼 있었냐면은 땅에 밀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논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자 회덕. 군자는 덕을 품고 있고 소인은 회토, 땅을 품고 있다. 자, 덕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만의 능력이었죠. 그 능력, 그 당시에 이 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였어요. 그 존재 가치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군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무엇을 근거로? 혈연을 근거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소인들은 덕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해요.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뭔만 해? 땅에 붙어서 죽어라 일만 해. 그런데 철기가 발명된 산업 생산력이 확 올라가고 돈을 가진 소인들이 생겨요. 돈을 가진 소인들이 생겨요. 돈은 뭐하고 제일 친하려고 해요? 권력하고 제일 친하려고 하죠. 권력하고. 제일 친하려고 하는데 제일 위험한데 그 일을 한 번도 절제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항상 권력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돈은 왜 권력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
돈을 버는 초기 부자들은 대개 기존 교양에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양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뭘 하려고 그래요? 기존 교양, 기존 상류 사회로 진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인들 가운데 돈을 번 사람들이 귀족으로 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귀족들은 그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환영하겠어요? 잘 못 봐요. 억누르려고 하죠. 이것이 당시 중국 사회가 혼란으로 나아가는 가장 아주 근본적인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래서 군자와 소인 간의 갈등, 이 계급 갈등이 이제 중국을 점점 갈등 속으로 몰아넣죠.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변화의 양상이에요. 자, 이 갈등이 야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뭐예요? 철기예요, 철기. 혁명을 일으키죠. 그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불이라는 사람이. 군자들을 혈연으로 하는 귀족 계급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겠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 기득권이에요. 들고 일어나죠. 꼬이게 됩니다. 자, 여기 논어에 이런 귀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군자는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지 똑같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소인은 똑같게 만들려고 하지 조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화라는 글자 속에는 굉장히 어떤 조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화. 여러분들 술자리 가끔 하시죠? 저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술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군자들의 술자리는 아, 어제 좀 많이 마셔서 오늘은 좀 쉬겠네. 그럼 알았어, 그렇게 하시게. 뭐 나는 주량이 크지 않으니까 나는 조금만 마실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 나는 좀 주량이 크니까 나는 좀 많이 주소. 그러면 그래, 많이 마시소. 각자 차이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자들의 술자리예요. 소인들의 술자리는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신 분들은 자, 똑같이 따라. 똑같이 따라. 자, 원샷. 너 원샷인데 남겼어. 빨리 마셔. 너 다 마시기 전까지는 안 따를 거야. 너 아까 2잔 건너뛴 거 내가 봤어. 2잔 마셔. 똑같이 가는 거 있죠. 이게 소인들의 술자리죠. 자, 화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의미가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해야 하지 똑같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군자들이. 소인들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보다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비집 같은 데 가면은 화이부동 이렇게 많이 걸려 있죠. 좋은 길길이니까. 근데 여기에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자, 소인들은 철기가 발명되고 나서 거기에 잘 적응을 한 부자들이 생겼죠. 이 부자들이 군자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소인들은 군자들은 올라오는 소인들을 억누르려고 하죠. 이 갈등을 하면서 군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군자는 군자 할 일이 있고 소인은 소인 할 일이 있다. 우리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해야 하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나라가 된다. 군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소인들은 어떻게 해요? 차이를 인정하고 너는 너 할 일을 하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해서 몇백 년을 해보니까 나는 손해는 나만 보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같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소인들은 같아지려고 하고 군자들은 차이를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의 역사 발전은 성장하는 소인 그룹과 약화되는 군자 그룹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철기의 발명이 들어와서 소인의 힘이 커지고 군자의 힘이 약화됐다. 이렇게 하면 이 역사적인 발전 추세는 계속되겠어요? 아니면은 계속될 수 없겠어요? 계속되죠. 그렇다면은
이 계급적 갈등이 계속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혈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인들이, 군자와 소인 관계에서 이 소인들이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된 상황에 잘 적응을 해서 소인들은 성장해 가고 군자들은 적응을 잘 못해서 점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소인들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지주계급, 그 다음에 상인 그룹으로 무장을 합니다. 새로운 자본가 그룹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해요. 야, 군자들 이것들 별로 힘도 없는 것들이 눈앞에서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없애버리고 철기로 재편되는 이 사회 경제적 구조에 잘 적응한 우리가 역사적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 역사적 주도권을 이제는 잡을 수 있겠다. 하고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하게 돼요. 그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불이. 여불이는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전경련 회장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성장한 자본가 그룹, 상인 그룹들이 혈연으로 전승되는 이 계급 구조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성장하는 파워에 비춰볼 때 이것들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진시황이 탄생하게 됩니다. 진시황을 지탱했던 계급은 다 뭐냐? 전통적인 소인 계급이에요. 자, 그런데 군자들을 혈연으로 하는 귀족 계급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겠어요?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 제일 무서운 것이 기득권이에요. 이 기득권의 뿌리는 엄청 깊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있다가 제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진시황이 빨리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았죠. 그럼 자, 진시황의 통일까지, 자, 춘추 전국시대 진시황의 통일까지 쭉 갈 수 있는 이 역사적 원동력, 이 힘의 근원은 뭐였어요? 철기죠, 철기. 우리가 인문적 통찰을 한다 하는 건 뭐냐? 철기가 발명되는 것을 보고 진시황의 등장까지 빛의 속도로 아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통찰력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나라를 망해먹을 정도의 미모를 가졌어요. 이왕이 포사 즐겁게 해준다고 장난으로 봉합부를 자주 올렸어요. 봉합부를 올렸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천자와 제후 사이의 균열이 깨졌다는 거죠. 진시황의 통일이죠. 그 다음에 정치 구조로 가보죠. 철기가 발명되고 나서 소인이 군자를 타도해버렸듯이 정치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 구조는 서주시대까지 안정적인 이분 구도 속에서는 천자는 지배하고 제후는 지배받았죠. 그렇죠. 그랬는데 계급적으로 소인들이 힘을 얻듯이 제후들 사이에서도 제후와 천자 관계에서도 제후가 힘을 얻게 돼요. 논어에 보면은 8일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논어 8일편에 보면은 공자가 어디를 가다가 개시성을 가진 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가 8일무를 추고 있어요. 8일무라는 건 뭐냐면은 8명이, 아니, 8명이 아니라 가로로 8줄, 세로로 8줄 대호를 맞추어서 추는 춤. 이게 8일무예요. 일은 11자고, 8일, 8줄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몇 명이 동원되는 춤입니까? 64명이에요? 65명이에요? 64명이에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64명이죠. 그런데 이 천자와 제후의 이 지배 피지배 구조가 엄격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정해졌죠. 규정이 있죠. 천자는 8일무를 누려요. 천자 밑에 제후는 6일무를 누려요. 6일무는 몇 명이 춥니까? 32명. 아니 36명.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부는 4일무를 쳐요. 4일무를 즐겨.
사일무는 몇 명이죠? 16명. 그 다음 그 밑에 사들, 4계급은 이일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일무가 뭐예요? 이일무가 4명이죠. 그런데 천자, 제후, 그 밑에 있는 대부가, 그러니까 4일무를 누려야 될 대부가 8일무를 누리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차밀이죠, 이건.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대부가 8일무 추는 것을 내가 보고 참았는데 더 이상 뭘 못 참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저것을 참을 수 있다면 뭘 못 참느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걸 보면 어때요? 이미 천자와 제후 사이의 계급, 지배, 피집의 구도가 균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천자, 제후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대부가 천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서주에서 동주로 나눴죠. 동주에서는 춘추와 전국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서주에서 동주로 나뉠 때 서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이에요. 그 다음에 동주의 첫 왕이 평왕입니다. 유왕 때까지는 수도가 호경이었고 평왕이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이제 낙양으로 옮기죠. 그런데 마지막 유왕한테는 유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포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해먹을 정도의 미모를 가졌어요. 그걸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죠. 포사예요. 저 정도면 그렇게 되나요? 근데 이 포사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포사가 계속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뭐 이렇게 재미있어 하질 않아. 그러니까 유왕이 어떻게 하면 포사를 즐겁게 해줄까? 이궁리 해도 다 웃질 않아. 그러니까 포사한테 우습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짜다가 어느 날 포사가 웃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봉화불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봉화를 올리면은 이 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후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제후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거짓으로 이왕이 봉화불을 올려요. 거짓으로 봉화불을 막 올리면은 제후들이 막 허겁지겁 왔다가 이제 유왕이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제후들이 그냥 이렇게 허둥지둥 돌아가요. 그 모습을 보고 포사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왕이 포사 즐겁게 해준다고 장난으로 봉화불을 자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후들은 자주 헛걸음을 하고 포사는 자주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건흉족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봉화불 올렸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이제 유왕도 죽고 포사도 죽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포사는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 이야기가 유왕의 그런 장난만을 반영하는 것이냐. 그 안에 그때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냐. 이제는 천자가 불러도 어쩔 때는 자기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안 올 때도 있었다면 안 올 수도 있게 됐다. 만약에 천자와 제후 관계가 엄격한 지배 피지배 관계로 유지되어 있다면 유왕이 1000번을 불러도 제후들은 1000번의 헛걸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 해보고 이제 안 가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천자와 제후 사이의 균열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천자와 제후 사이의 균열이 깨지고 제후들의 힘은 점점 커져요. 소인들의 힘이 커지듯이. 그 다음에 뭐예요? 천자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시대에 이르면은 천자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천자가 이제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헛개비로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뭐만 남아요? 제후국들만 남게 되는 거죠. 제후국들만 남게 되면은 나라 개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1000개였다는 사람도 있고 500개였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정식으로 분봉받은 제후국이 71개,
국이었고 아마 그 희씨성을 가진 동성 제후들은 53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나머지 한 18개는 아마 그 다른 성씨들이 제후국에 나와요. 이 숫자 같은 거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이 중국이 이제는 뭐예요? 천자가 사라지고 나서 71개 제후국으로 남았죠. 그러면 이 71개 제후국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싸움. 좀 더 품위 있게 이야기하면 전쟁. 전쟁하죠. 전쟁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천장이 되려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이 계속되면 나라 개수는 줄어들겠어요? 더 늘어나겠어요? 나라 개수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죠. 자, 그러면은 줄어들면서 나라의 규모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나라의 형태가 많고 개수는 많고 규모는 적은 나라 형태에서 개수는 줄어들고 규모는 커지는 나라 형태로 이동을 해요. 이게 춘추 전국시대의 국가 형태의 발전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안정기에 접어들 때가 있어요. 7개 나라로 재편됩니다. 그때를 전국칠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전국칠흥이 하나로 재편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언제겠어요? 진시황의 통일이죠. 진시황의 통일. 자, 개수는 많고 규모는 작은 나라에서 개수는 줄어들고 규모는 커지는 나라로 이동하게 된 이 역사 발전 추세가 시작된 근원은 뭐예요? 철기예요. 철기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철기라고만 하면 B 플러스는 돼요. 하늘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자와 노자는 똑같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돼요. 도의 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독립선언이에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신이 내린 축복이에요. 춘추 전국시대에 하늘은 지배하고 인간은 지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군자는 지배하고 소인은 지배받고 천자는 지배하고 제후는 지배받았어요. 이 구조를 이렇게 해라고 만들어준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늘이었어요. 하늘. 서주시대 인간을 해석하는 두 가지 범주가 뭐였어요? 천, 저기죠.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이분 구도로 이 세계가 구조화된 거는 뭐냐면은 하늘의 명령이에요.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인데 천명은 하늘의 명령은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일관돼야 돼요. 달라지면 안 돼. 달라지면 안 돼. 그런데 하늘이 천명으로 만들어 놓은 군자와 소인의 지배 피지배 구도가 흔들려 버렸죠. 하늘이 명령해서 만들어 놓은 천자와 제후 사이의 구조가 흔들려 버렸죠. 하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의심이 되죠. 저 사람 하늘이 만들어 놨는데 별거 아니네. 거기다가 인간이 지혜가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일관되지가 않아. 똑같은 일을 했는데 100년 전에는 사형을 당하고 100년 후에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철기가 발명되면서 모두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하늘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중국은 BC 5세기에 이미 신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살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을 배척하는 문명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 세계에는 소인만 남고 제후만 남고 그 다음에 인간만이 남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인간과 제후와 소인이 만든 천하가 됐고, 이 천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시대적인 문제로 남죠. 자, 하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의 명령이 힘을 잃었어.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더 이상 일정하지도 않고, 하늘은 자유롭지도 않고, 하늘은 공평하지도 않아. 그래서 인간들이 하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이 사라졌어. 하늘이 인간에 의해서 요청되고 여전히 권위를 가질 때는 인간은 하늘이 시킨 대로 하면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의 뜻을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하늘의 뜻을 알아채는 중요한 일과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습관적인 일들이 의미 없게 됐어요. 자, 이제 인간을 초월한 어떤 힘을 믿고 그 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알아채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런 하늘의 명령이 사라지고 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오직 인간만의 힘으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 사명 앞에 직면했다. 이것이 공자 눈앞에 펼쳐진 사유의 대상이었고 노자 앞에 펼쳐진 사유의 대상이었어요. 공자와 노자는 똑같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만의 힘으로 만든 인간의 길,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자. 이름을 뭐라고 붙였겠어요? 그것을 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도는 인간이 인간만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걸어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공자와 노자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서양에서 최초의 철학자는 탈레스라고 그래요. 탈레스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죠. 물이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철학의 아버지가 됐어요. 자, 왜 이 사람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자, 탈레스가 이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고 말하기 전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계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신이라고 했죠. 신. 그리스 사람들은 다 이 세계의 근원은 신이라고 할 때 탈레스가 아니요, 이 세계의 근원은 물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는 이 판단을 탈레스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 속에서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생각으로 얻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얻었죠. 자기 생각으로 얻었어요.
누구의 힘을 얻었어요? 지 힘으로 얻었어요. 지 힘으로 얻었어요. 자, 이것이 최초의 철학자가 되는 이유예요. 뭐냐? 철학의 시작이다. 철학이다 하는 것은 뭐냐? 신화에서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인간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철학이 시작됐다 하는 것은 뭐냐? 더 이상 믿지 않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의 시작은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신화의 세계에서 철학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철학의 시대로 진입했다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에서 도라는 개념이 출현했다 하는 말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중국에서 도의 개념이 출현했다 하는 말은 뭐냐?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거고,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로 진입했다. 도의 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독립선언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까? 신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에요. 신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 숭고한 일이나 굉장히 겸손한 일이나 그 뭐냐? 자기의 독립성을 양보한 일이에요. 믿음의 체계를 갖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겸손할 수 있지만 자기 존재의 활동성을 포기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자기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뭐냐? 죽기 전까지 살아있다 하는 것은 뭐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신이 내린 축복이에요. 자기를 보호해 주던 그 믿음의 가건물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나설 채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채비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노자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